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쪽에서 이렇게 천도한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천도할 그 위치나 뭐 그런 거에서 일단 천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할 거면 어디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를 저는 말하는 겁니까? 지금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요. 네, 진행하십시오. 근데 저는 천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천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야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뭔가를 지어내고 공간을 지어내고 하는 그런 수고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현이 말해주세요. 혹시 좀 더 생각하고 말해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주성이 말해주세요. 제가 방금 들어와서 질문을 못 들었어. 여기서 맨 앞쪽에서 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상황이라면 천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천도를 하게 된다면 어디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나라를 바꿀 때 여기서 대부분 수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도 일단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느낌에서 일단은 천도를 할 것이고, 또 어디로 천도를 할 거냐면 나라의 중심 쪽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중심인 서울가 이때 한양 똑같이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호 말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현이 말해주세요. 저도 그래도 천도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건데 그 이유는 다 뭔가 적응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려 왕조를 끝내고 조선 왕조를 새롭게 시작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과거에 같은 경우에 그 수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고 고려 왕조에 충성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그걸 끊어내고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천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뭐 나라의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천도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택하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 한양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개경에서 그 평양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생각을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평양 역시 그 고려에서는 제2의 수도 서경 뭐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한양으로 가는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자가 옮길천이라는 뜻이야. 한자에서 옮길천. 도가 도읍.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이전, 수도 옮기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도는 어디야? 우리나라 현재의 수도. 서울, 서울이야, 서울. 서울, 우리가 수도라고 하면 보통 수도를 뭘 얘기해야 되느냐? 정치,
행정, 경제의 뭐 중심지를 우리가 그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중심지. 그래서 대통령이 사는 곳,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즉 우리나라 치면 청와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삼부, 삼권 분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요한 기관이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국회,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대법원. 청와대, 국회의사당이 입법부의 뭐 장소고 대법원이 사법부의 장소고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정부 청사, 행정부에 있는 정부 청사도 서울, 과천 이쪽에 주로 몰려 있었어. 근데 이 정부 청사가 지금 어디로 옮겨왔어? 지금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지금 정부 청사가 옮겨왔어. 물론 서울 쪽에 정부 청사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청사는 지금 세종시로 넘어왔고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아예 수도를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어.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의사당도 옮기고 요즘 다시 이제 국회의사당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로 옮기자. 그러면서 서울은 그냥 정치 행정은 세종시로 오고 경제의 중심지로 남도록 하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미국은 제일 큰 도시가 뉴욕, 미국을 상징하는 제일 큰 도시. 어? 그 워싱턴이 수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야. 네. 그런데 미국에서 더 큰 도시는 보통 뉴욕. 뉴욕을 더 이제 미국에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들. 뉴욕이 오히려 경제의 중심이라 이런 부분이고, 미국 수도 워싱턴은 이게 그 뭐야 백악관, 행정의 정치의 어떤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듯이 나라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다 몰려 있어서 한꺼번에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요것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냥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조선 왕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서로 상반된 고민이 있었어. 하나는 고려 왕조를 고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변한 거 없다. 바뀐 거 없다. 단지 못된 왕만 바꿨을 뿐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는 식으로 그 고려의 어떤 그런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도 뭐 할 거다? 안 옮길 거다. 개경 그대로 있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고려를 그대로 따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로 시작했으니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새로운 세력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근데 개경은 아까 말했듯이 고려 왕조의 세력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터전으로 갔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한양이 채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양 말고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어? 신도안이라고 들어봤어? 네. 요 신도안이 여기 대전 바로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 대전에서 논산 가는 길에 지금 현재는 계룡시입니다. 계룡시. 계룡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기 3군 본부. 3군이 뭐야? 3군이 우리나라 군인들 3군.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 본부가 들어서 있는 곳이 계룡시야. 이 계룡시인데 여기에 그 신도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왜 이름이 신도안이냐면 새로운 도읍이라고 해서 신도안. 그 실제로 그 신도안에 대골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골도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뭐 돌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장소가 채택이 안 되고 서울 한양이 수도로 채택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도안을 잘 아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신도안에서 살았었어. 그다가 이 3군 본부가 들어서면서 쌤이 이 동네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쌤이 대전에 와서 살게 되었던 그런 연유가 있어갖고 요 신도안이라는 동네를 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렇게 이제 천도를 둘러싸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재현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역사 책에서, 가장 약간 인상 깊었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세종대왕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원래도 다들 세종대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고 또 세종대왕 덕분에 뭔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뭔가 세종대왕 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나 말해주세요. 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연산군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웬만한 뭐 짧게 요약된 역사책이나 이런 데는 다 연산군은 못 되고 막 연회만 하는 나쁜 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맨 앞 처음에는 그래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써 있었던 게 놀라워서 연산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 말해주세요. 저는 태조 이황, 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고 제도와 후패를 만들어서입니다. 네, 그러면 해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제일 좀 앞쪽에 나온 그 태종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호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되게 조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물론 가 중심이 돼서 왕이 되고 이씨의 왕조가 되었지만 조선을 세운 데서 그 기획자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인 그런 어떤 나라로 돼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설계하고 그러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태종 이황이 그 후패와 신문고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이랑 보다 호패와 신문고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호패와 신문고 제도가 만들기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패와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백성들이 억울한 걸 풀어주기 위해 설치된 신문고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호패법은 조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패를 차는 사람들은 일단 16세 이상 남자만 차는데 여자도 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여자도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패법은 약간 조금 더 이제 개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바꿔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해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신문고 제도랑 일단 신문고 제도를 봐서는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점이나 그런 점들을 백성들이 직접 써서 이렇게 왕계에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호패도 여기서 비유하는 말로 그냥 신분증 이렇게 조선시대 신분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분증에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나 아까 주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16세 이상의 남자, 꼭 남자만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진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두 법 둘 다 일단 호패도 뭔가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신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으니까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선생님 말해 주세요. 네, 호패 제도하고 신문고제도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호패하고 신문고제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공연 화면 보여? 요게 호패입니다. 네, 요런 게 요런 게 호패여서 주로 이제 이름을 적거나 태어난 생년월일 뭐 이런 걸 적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호패인 것들, 성명, 뭐 과거에 언제 합격했는지, 출생 연도, 뭐 호패 지작 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것들. 또 어떤 것은 얼굴빛 또는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패에 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호패는 오늘날에 뭐와 같다? 뭐와 같아? 주민등록, 주민등록증하고 같다. 오늘날 주민등록증은 몇 세? 만 18세 18세. 이상에게 발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입니다. 근데 호패는 그에 비해서 몇 세? 만 16세.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돼 있어. 이거 뭐 남녀 차별 아니냐라고 하는데, 호패를 발행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 호패를 발행한 1번 세금 걷기 위해서, 2번 군대 보내기 위해서, 3번 도둑 잡기 위해서. 사실은 호패가 있음으로 인해서 별로 국민들이 좋은 게 있어 없어? 국민들이 좋은 거 별로 사실 없어. 호패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군대 군역을 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호패가 아까 얼굴빛이 어떻다, 수염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하는 것들이 별로 신분증 검사를 통해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너 호패 내봐, 너 왜 이 동네에서 얼쩡거려, 이런 식으로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패 제도를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국가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호패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국가가 그 시스템화되어서 국민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패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인데, 이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백성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임금에게 직접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문고 제도가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다라고 해서 신문고 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문고 제도가 실생활에서는, 실제로는 널리 쓰였다, 아니다, 쓰이지 않았다, 잘 쓰이지 않았다. 자, 뭘 것 같아? 해나. 널리 쓰였을까? 잘 사용되었을 것 같아? 잘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 잘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준호는? 잘 쓰이지 않을 것 지금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 뭐 잘 쓰였으면 사실 이런 물어보지도 않았겠지.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고 제도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KTX 있어갖고 뭐 1시간 만에 가갖고 뭐 하고 이런 게 안 됐지. 대전에서 뭐 서울까지 가려면 뭐 10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고 재현이 사는 판교에서 서울 가려도 며칠 하루 이틀은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리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함부로 윗사람을 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조건에 어긋나면 오히려 신문고를 두들긴 사람이 또 혼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엄격한 제한 조건을 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신문고가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어느 날 재현이가 왕인데 어느 날 신문가 둥둥둥 울려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무슨 일이냐 하고 나가봤더니 해나가 동생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동생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재현이가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또 재현이가 가갖고 또 나라에 뭐 중요한 일을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둥둥둥 두들가고 나가보니까 주성이가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재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왕이 무슨 이런 국민들 뒤치다거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일만 와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또 중요한 일이라는 어떤 그러한 조건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신문고 제도를 본따서 보통은 인터넷이나 이런 학교 같은 곳에도 뭐 인터넷 신문고 아니면 뭐 교장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청와대에 가면 뭐 국민청원 게시판 이라는 게 있어갖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어떤 걸 하소연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에 일일이 다 답하진 않고 지금 조건이 아마 20만 명인가 뭐 몇만 명이 넘으면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제도라는 그런 제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으나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이용되는 건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적인 측면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준호 계속 진행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만하겠습니다. 더 준비한 거 있으면 계속해도 되고. 어, 끝내겠습니다. 주성이. 여기 마지막쯤에 보면 인조 반정에 대해 나오는데 인조가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반정을 하고 또 청나라와 한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광해군이 이제 되게 성품이 안 좋고 정치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꽤 그 명나라와 청나라 관계를 둘 다 꽤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굳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바꿀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해서 청나라 관계를 떠오른 태양인 청나라와 관계를 끊고 약간 지는 해인 명나라의 편을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조였다면 만약에 인조 반정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여러 선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는 옳았지만 몇 개는 조금 이 상황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인조라면은 지금 다른 선택지를 찾아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역시 뭐 제 개인 견해보다는 요 광해군 인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해군과 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그 전에 누구를 이해되냐면 선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선조 때 있었던 일이 뭐야?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있을 당시에 일본이 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고, 이때 그 이른바 가도임명이라는 거는 가도가 이 가짜가 빌릴 가짜야. 길을 빌려줘라. 명나라 들어가는 길을 빌려줘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일본이 야 우리 명나라 치러 가는 길에 조선 너희들이 우리의 앞잡이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랑 같이 명나라를 뭐하러 가자? 치러 가자 이런 거야. 당시 조선 정부는 명나라를 4대 예로 섬기고 있었어. 명나라를 떠받들고 있어. 형님 국가로. 반면 외나라 일본 알기는 발가락에 때로 알았어. 저 오랑캐들 저것들.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오랑캐 맨날 우리 뭐 와서 도둑질을 해가는 그런 하잘 것 없는 어떤 그런 존재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둑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네가 뭐야 길을 내달라. 네가 앞잡이가 돼달라. 이러니 조선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뭐 집어삼킬 듯이 그런 기세 좋게 우리나라를 친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남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 그 다음에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의 선조는 어쨌든 뭐야? 도피. 제일 먼저 도망갔고 심지어는 압록강을 넘어서 나 명나라로 망명하련다 라고까지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자가 누구였어? 광해군이었어. 그러면서 선조가 야 나는 일단 살아야 됐으니 난 갈 테니 광해군 네가 알아서 좀 여기는 맡아 라고 하면서 어쨌든 광해군이 의병들을 조직하고 뭐 그런 군대들을 모으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활약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려주고 있어.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어. 연산군, 광해군 왜 다른 사람들은 인조, 뭐 세조, 조나 종으로 끝나. 근데 이 사람 광해군하고 연산군은 군으로 끝나는 게 중간에 뭐 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조나 종으로 정식 대접을 못 받는 거야. 그거보다 한 단계 뭐야 레벨이 낮은 군 취급을 당하는 거야. 광해군으로. 그래서 이런 이름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모여서 그 붙여주는 거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광해군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광해군이 선조 임금의 맏아들 세자이긴 하지만 신분이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좋은 집안의 그런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광해군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그러한 세력,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였어. 집안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이 광해군이. 여러분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는 왕이 있었을 때 이 왕비가 있잖아. 왕비가. 그럼 이 왕비네 집안 쉽게 말하면 외가 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은 왕의 친가 쪽이고 왕비는 외가 쪽인데 이 양쪽의 지원을 다 받는 사람은 더 확실한 세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광해군이나 이런 나중에 보면 뭐 영조나 이런 경우는 왕비의 그런 자손이 아니라 후궁 후궁의 어떤 그런 부분이거나 이 후궁들도 또 레벨이 있어. 궁녀 그냥 일반 궁녀는 그냥 일반 평민들 중에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더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신분의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그 외가 쪽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광해군은 쉽게 말하면 그런 점에서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왕이 되었던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다가 플러스 뭐가 문제냐, 광해군의 정책이 바로 어떤 정책을 취해서 광해군이 실리외교를 택했어. 즉 당시에 명나라를 우리는 4대 예로 섬겼는데 당시에 뭐 어떤 나라가 생겼어? 청나라가 들어섰어.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근데 우리는 여진족을 알기를 역시 우리는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생각했어. 여진족 그 일본 외나 저쪽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이것들은 뭐야, 상대 무식한 것들, 상대할지 못할 것들, 야만족 이런 걸 생각했어. 왜냐면 조선은 뭐의 나라야? 성리학의 나라야. 유학의 나라야. 엄격한 예와 충, 뭐 효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에서 섬겼던 것이 명이야, 명.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청나라 여진족이 무식한 것들, 야만, 이런 그 부분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조선의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성리학의 나라, 유학의 나라로서 섬겨야 된다다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로운 국가야. 반면 청은 여진족이고 야만적이야. 그런데 이 광해군은 명과 청이 뭐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입장이었어. 명나라 편을 든 게 아니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 명과 청이 서로 싸우는데 굳이 우리 군사를 뭐 할 필요 없다?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광해군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어. 신하들 보기에는 너무 그게 근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신하들 보기에는 아니 집안이 안 좋다 보니까 저 임금이 집안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당연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데 명나라 편, 의리를 갖고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명과 청 사이에 뭐야 그 뭐 양쪽을 다 중간에 서가지고 그 간보기를 하느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집안 좋은 인조와 손을 잡고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버린 거란 얘기야. 그러면서 어디랑 인조 반정을 일으키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그나마 중리배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느 정도 그 이해관계가 맞았는데 인조 광해군을 몰아냈으니 자기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한 거야. 플러스 청나라 입장에서 또 조선에 대한 야심, 야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결국은 청나라가 뭘 일으켜? 병자 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면서 인조는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인조가 나와가지고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뭐야 머리를 찍고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뭐였기 때문에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그 인조의 아들 또 효종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하자 북벌 청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자 이런 일들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광해군이 택한 어떤 그런 실리외교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볼 거냐, 아니면 의리를 중요시하고 그 4대 예로 섬기던 그런 전통을 오히려 더 중요시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어. 지금 어느 세계 강국이 어디야? 지금 세계 강대국이 어디야? 주성아 마이크 꺼 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이 어디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갈등하고 있어. 미국이 원래는 최강이었어. 그냥 그 전에는 원래는 미국과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그 것들이 자유시장주의 질서와 공산주의 질서라는 속에서 그 냉전 시대가 있었어. 근데 이것들이 1980, 90년대 들어와서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그냥 미국이 그냥 온탑으로 그냥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초강대국 위치에 있었다는 거야. 중국은 그냥 저 아래에 있었어. 근데 이 중국이 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미국의 거의 뭐야 이제 바로 그 밑에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2030년에 또 어떤 사람은 2050년에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뭐 할 거다? 역전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들을 역전하는 걸 뭐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뭐 해줘야 된다? 자근자근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 유럽 이런 나라들과 손잡고 중국을 뭐 하자? 포위하자. 더 이상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알려주지 말자. 중국의 기술 같은 거 알려주지 말자. 라고 포위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뭐라고 그래? 너도 우리한테 달라붙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미국은 어떤 나라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야.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무상원조를 해준 나라야. 중국은 어떤 나라야? 우리가 북한을 쳐부수고 거의 압록강까지 가서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1.4.5 때 쭉 밀려가지고 오늘날 분단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절호의 찬스를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뺏긴 거야.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전쟁을 한 나라야. 게다가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공산주의 국가야. 북한하고 한 팀의 어떤 그런 나라라는 얘기야.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중국은 또 어떤 측면을 갖고 있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제1 파트너가 어디야? 우리나라 수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 중국이야, 중국. 옛날에는 미국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이 아니야, 더 이상.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는 훨씬 더 무역 파트너, 경제 관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나라야. 자, 거리상으로 미국이 가까워, 중국이 가까워? 중국이 훨씬 가까워. 미국은 태평양 건너 저 멀리에 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몇 가지 외교 입장이 나뉘어. 전통적인 우방, 혈맹인, 함께 피를 나누고 싸운 미국과 우리는 한 팀이다. 당연히 우리가 어디 편에 서서 미국 편에 서서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라는 쪽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야. 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에 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그냥 뭐 하자? 실리 외교를 하자. 잘 눈치 보고 있다가 잘하는 팀에 붙자. 괜히 어느 한 팀에 붙어가지고 깨갱거리면 깨지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실리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 어떤 사람은 미국은 지는 애다. 중국은 떠오르는 애다. 아예 뭐 하자? 중국과 손을 잡자라고 하는 친중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외교 관계를 과연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계셔.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인가 그때까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라서 1년이 안 남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였어.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전이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전이 역시 감옥에 계신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 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실리 외교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편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그 뒤에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 편을 들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미국을 배반할 수 있냐. 미국은 우리의 은혜로운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같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국가인데 라고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고졸 출신 고졸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가 시험 봐갖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되고 변호사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고졸인데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스카이대 나온 사람이 고졸 출신한테 자기가 뭐해
위에서 됐다는 게 뭐였다는 거야? 아주 못마땅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그런 신화, 입지전쟁이었던 그런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른바 기득권 잘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뭐했다는 거야? 못마땅했다는 거지. 근본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랑 비슷했던 거야? 광해군과 노무현 대통령이 닮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야. 뭐 꼭 같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들은 자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이것도 하나의 뭐일 뿐이야? 주장일 뿐이야. 주장.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의 관점들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들은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뭐의 일일 수 있다는 거야? 현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역시 현재에 여러분들은 뭐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의리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실리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판단할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건 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성이. 여기까지 할게. 자, 진행 다 했나? 네. 자, 그러면 14, 15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커다랗게 세력이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도전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원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두문동에 들어간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세 주장을 분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두문동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야? 두문동 학파 얘기는 아는 거 아니야? 두문동 몰라? (15쪽에) 두문동과 두문불출 이 사람들 입장 뭐였던 거야? 고려. 고려가 조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지. 조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조선 즉 이성계가 뭐 했다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야. 명분 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야. 반란이야, 반란.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그 정부에 난 뭐 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체의 벼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두문동에 들어가서 두문불출이라는 한자성어가 여기서 생겨난 거야.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분들. 새로운 정부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장군 입장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5.16 혁명을 일으켰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으켰을 때 당시에 그 학자들 중에는 새로운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라고 친정부적인 인사도 있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민주정부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난 정부 직책도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걸 거부했던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일본이 우리 조선을 망하게 하자 친일파들은 일본과 손잡고 북영화를 누렸잖아. 권력을 행사했잖아. 반면에 일본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뭐 원래 글 쓰는 사람인데 절필 아예 나는 앞으로 글 안 쓰겠다. 내가 일본 밑에서 내가 글을 쓰면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되니까 난 아예 글을 안 쓰겠다. 음악가였는데 난 작곡을 앞으로 아예 안 하겠다. 왜? 일본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싫다. 이런 부분이지. 그런 점에서 이 두문동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조선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선비들 중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른바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고려를 개혁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고려를 멸망시키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았던, 오히려 고려를 멸망시키려 했던 이성계와 맞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정몽주가 있는 것처럼 이 두문동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입장을 택했던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고려는 뭐 했으니? 망했으니, 그러니 새로운 정부에 협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나마 더 나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와 타협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이 나뉩니다. 정도전의 입장과 이방원의 입장이 나누는데, 정도전의 입장과 이방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까? 31쪽을 참고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31쪽을) 참고해서 정도전이 생각한 조선과 이방원이 생각한 조선은 어떻게 다른가? 그 재현이. 이방원인 것 같은데 강한 왕권 그런 것을 중요시한다고 돼 있어. 그렇지. 이방원, 태종이 꿈꾼 나라는,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갖고 세운 나라인데, 이건 이씨 왕조의 나라는 거야. 왕이 중심이 되어서 왕이 지배하는 나라, 왕 중심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방원은.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철저하게 왕 중심의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구는,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뭐야? 해나. 백성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하면서 음. 백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왕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 준호, 정도전이 주장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준호야? 예, 31쪽을 참고해서 얘기하면. 잠시만요. 주성이. 백성, 준호. 백성의 마음을 잘 아는 재상에게 맡겨요. 재상에게 맡겼는데, 재상. 재상이 누구야? 재상이 신하들 중심의 국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럼 정도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주성아? 왜 신하들 중심의 국가, 재상 중심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했을까? 자, 왕 중심의 국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왕 중심의 국가의 결정적인 문제점. 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만 나온다면 왕 중심의 국가도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세종대왕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세종대왕 다음에 왕은 누구야? 세종대왕의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이 뭐 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훌륭하고 똑똑하라는 법이 없잖아. 왕이 이상한 놈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도전 입장에서는 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국가가 되자는 거야? 재상들, 선비 중심의 국가, 그 신하들 중심의 국가가 되자는 거야. 왜 재상들 중심의 국가가 되면은 왕이 이상한 왕이 나오는 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재상들은 과거를 봐서 뽑힌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승부를 해서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벼슬에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른바 실력이 뭐라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문제없이 다스려진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정도전이 생각한 왕은 얼굴마담이 얼굴마담. 재상들이 현명하게 다 결정해 주면 그 결정한 거에 따라서 왕은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집행하는 거야. 왕은 그냥 정신적인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야. 누구는? 정도전은. 자, 나중에 해나가 큰 회사를 운영을 해. 그 해나가 그 오너, 주인이야. 주인이면서 동시에 해나가 경영자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 하나는 해나가 그 경영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야? 해나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야. 왜 해나 거니까 해나 아들 딸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있어. 또 하나의 방식은 회사 경영을 누구에게 맡겨? 전문 CEO에게,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월급 주는 전문 경영인에게. 자식들은 그냥 그 회사의 주식만 소유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에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재현이.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말해요? 아니면 뭐, 둘 다 다 얘기해. 할 수 만큼 해. 일단 그 아들, 딸한테 물려주면 그 아들, 딸이 그 가족이라고 왕의 경우처럼 꼭 뭔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CEO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사업 같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아들, 딸들이 전문 경영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잖아. 반면 전문 경영인은 훈련받고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 아들, 딸들은 자기 회사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거란 얘기야. 반면 전문 경영인들은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태종 이방원은 어쨌든 이거는 이씨 왕조의 나라다. 그러니까 왕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은 왕자들을 잘 뽑고 그 왕자들이 잘 훈련 받음으로써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태종 이방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고, 반면 아까 말했던 정도전은 왕들의 어떤 그런 실력이 검증되지 않으니 검증된 신하들의 어떤 그런 나라들을 세우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둘이가 결국은 그런 점에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한 거야. 결국 그 권력 다툼의 승자는 누구였어? 누가 이긴 거야?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이겼지. 그래서 결국 정도전은 쫓겨난 거지. 축출된 거지. 그러면서 왕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왕 중심의 국가로 갈 거냐 아니면 신하들 중심의 국가로 갈 거냐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나?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어.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잖아. 근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통령이 물론 장관들 임명한 사람 바뀌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60 몇 세 정년까지 계속 저기 하는 거야. 단지 대통령만 바뀔 뿐이야. 그런 점에서 그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을 잘 컨트롤해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잘 이끌어가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이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야. 그럼 이 공무원들은 이제 떠나갈 대통령의 말을 들으려고 그럴까 듣지 않으려고 그럴까? 별로 듣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레임덕이라, 레임덕. 대통령 임기 말에는 대통령의 말빨이 안 서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권력의 추가 기울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늘 어떠한 제도건 완벽한 제도는 없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가장 알맞은 제도인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또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쪽에 보면 의정부를 둘러싸고 태종과 세종의 차이를 보여. 태종과 세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40쪽을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40쪽에
의정부를 둘러싸고 태종과 세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6조 140조. 그 주성이. 6조 직계제하고 음. 의정부 뭐였더라? 의정부가 있는 자, 6조 직계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한 사람이.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야. 태종 이방원은 자기가 직접 다 뭐 하겠다는 거야? 결정하고 보고받고 자기가 직접 다 하겠다는 거야. 왜? 왕권이 중요하니까. 반면 세종은 어떻게 했어? 그 의정부.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는 뭐냐면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삼정승에게 뭐 한 거야? 맡긴 거야. 6조는 2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오늘날로 말하면 각 부야. 국방부, 뭐 교육과학부, 뭐 이런 여성 뭐 무슨 부 이렇게 그 각부 장관이 있는데 이런 각부 장관을 총리, 지금 대통령 밑에 우리는 총리가 있거든. 총리 보고 야 네가 웬만한 일은 다 알아서 해. 대통령은 외교라 이런 안보나 이런 것만 할게. 나머지 그 집안 살림, 행정에 관한 건 총리 네가 알아서 해. 요게 세종의 스타일이야. 반면 태종은 자기가 직접 뭐 하겠다는 거야? 꽉 잡고 다 하겠다는 거지. 이것도 그 제도의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학급의 반장이나 뭐 이런 회장 이런 걸 했을 때도 학급 회장이 모든 걸 꽉 잡고 내가 다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부장이나 이런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자기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일이나 대외적인 일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을 어떻게 뭐 할 건가 운용을 해 나갈 건가 라는 부분에서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스타일마다 다르고, 또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일,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런 그 인물들의 어떤 그런 그 운용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었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지. 자, 44쪽에 보면 수령을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수령을 파견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44쪽에. 마을을 다스릴 수령을 나라에 보낸다는 건 그 수령을 보낸다는 것과 그럼 수령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어땠다는 거야? 수령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부정부패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수령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땠다는 거냐면 각 지방의 향리, 그 각 지방에서 좀 이렇게 힘께 나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통치를 했다는 거야. 수령을 보냈다는 것은 나라에서 임명해서 네가 가서 여기를 뭐 해라? 다스려라. 그 수령은 결국은 뭐냐면 중앙 집권이 강화된 거야. 중앙의 권력을 강화해서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야. 반면 그전에는 그 곳 나름의 자치를 인정해 준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을 때는 대전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어. 뭐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했어. 자, 그런데 지금은 대전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뭐해? 주민들이 뭐해? 투표로 선출해. 지방자치제라서.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는 경기도지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자를 수 있어. 반면 지금은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 오히려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주민들 눈치를 봐야 돼. 왜?
주민들 마음에 안 들면 다음번 경기도지사를 뽑아줘, 안 뽑아줘? 안 뽑아줘.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기 경기도에다가 무슨 뭐 좀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커다란 쓰레기장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막 야 우리 동네 왜 쓰레기장 쳐 반대 이러면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한테 가서 아이고 사실 쓰레기장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쓰레기장 지으면 뭐 좋은 것도 준대요. 그러니 주민 여러분 참으세요. 쓰레기장 우리 같이 지읍시다. 찬성합시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어. 옛날에는 왜 대통령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쓰레기장 짓는 거 반대한다 막 이래. 주민들과 함께. 그 대통령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래. 왜? 주민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뭐 하니까 뽑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아까 여기서 지방의 수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님, 사또 이런 인물을 나라에서 보낸다는 거,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의 통치가 강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님 사또가 임명되지 않고 그 전에 향리가 있었다는 거는 그냥 그 지방자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지방자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경찰들도 이제 지방자치로 넘어갔어. 그동안 경찰은 중앙에서 다 틀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 경찰인 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제도가 또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또 현실과 연결지면서 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또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학 언제 재현이네는? 저는 7월 22일에 시작해요. 그렇군. 준호는 방학 언제? 몰라? 저희가 7월 9일쯤에 시작해요. 7월 9일? 예. 다음 주? 잠시만요. 7월 9일이 아니라 7월 19일이요. 19일. 그렇구나. 다음 주 하는 줄 알고 축하한다고 그러려고 했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위대한 영혼 간디. 간디는 이름은 들어봤지? 위인전, 다음 주에는 위인전 가지고 위대한 영혼 간디에서 비폭력주의로 유명한 간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습니다. 너희들은 안 덥니? 더워요. 에어컨 틀고 있어. 시원해? 자, 선생님은 선풍기 틀고 있어. 덥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